자, 자기와 미래 디자인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금 커피에 관해서 식문화죠. 커피 식문화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 한 주 그 호텔 쪽을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그 호텔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커피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이 발견한 커피 원두가 이슬람 쪽 지역을 거쳐가지고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해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요. 그죠?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곳이 유명한 곳이다.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동남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면서 그걸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면서 내려먹기 찬물에 내려먹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드브루 그리고 더치커피라고 또 부르죠. 그 더치커피의 원류가 되는 곳이 네덜란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유럽 지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쭉 타고 러시아 쪽을 거쳐가지고 넘어오게 된 게 처음으로 맛본 게 이제 고종 황제시고 그게 우리나라 커피의 스타트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손탁이라는 고종을 돌봐준 여인을 기리는 호텔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1층을 커피숍을 삼았는데 호텔과 커피점이 같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호텔 문화를 따로 띄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저번 주 한 주 짤막하게 숙박업소, 모텔과 호텔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둬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주가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의 대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커피를 본격적으로 퍼뜨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이야기를 좀 펼쳐 나가려고 그래. 그 한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두 커피가 테이크아웃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가가 얘기가 마무리가 지어져요. 그분의 인생은 좀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우리나라의 커피점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호텔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호텔과 별도로 이제 커피 문화가 따로 정착을 했죠. 근데 이 커피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 마치 그 주류 음료 마냥 그렇게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류 쪽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좀 어두운 면도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어두운 면이 좀 비슷하게 커피 문화와도 엮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이 다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좀 음침합니다. 소위 뭐 여기 일하는 여성들도 따로 있고, 그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데 그 커피를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도 따로 있었고요. 이제 뭐 대부분 지하에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담배 연기 자욱해가지고 또 이게 칸막이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다방이라는 문화를 접하기가 좀 어렵죠. 저 시골 몇몇에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속에는 이 다방 문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원래 흘러나왔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압니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세시봉이라고 있어. 나한테 어머니 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세시봉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야. 이게 음악다방이에요. 커피 한 잔 놓고 차 한 잔 시켜놓고 즐기는 원래는 이렇게 건전한 문화였거든요. 그게 이런 다방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다방이라는 단어가 원래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단어야.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단어죠. 다방이라는 게. 원래 차를 한 잔 마시고
차도를 배우고 그리고 차의 원류를 즐기는 그런 곳을 다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 들어와서는 아무튼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 마냥 이렇게 정착이 돼서 7, 80년대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 구조를 좀 잠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글쎄, 뭐 지하에 대부분 위치를 하게 되고,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건물에 2층에 화실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에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열매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계신 저 일하시는 누나가 자꾸 커피 마시러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가지고 곤욕을 좀 치렀던 그런 옛날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하는 곳이 지금은 별로 없죠. 이 영화의 한 컷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요. 근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딱 써있네. 뭡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죠. 그쵸? 거기서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자, 이 영화가 스타벅스를 붐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주인공이 이분이 일을 하게 된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을 자꾸 시키죠. 근데 커피를 갖다가 빼갖고 오는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그림이 딱 그 영화 장면 속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우먼으로 일하는 여성이 뉴욕 뉴욕 도심인가요? 뉴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심 안에서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어떤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도 좀 뭐라 그럴까 닮고 싶은 하나의 자화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노플리 효과라고 불러요. 파노플리 효과. 내가 그와 같은 어떤 부류에 끼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와 같이 움직임으로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테이크아웃이 붐을 일게 되죠. 그렇죠? 마치 나도 뉴요커의 한 사람이 된 거 마냥.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이 테이크아웃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 붐을 일으키게 된 장본인이 이제 스타벅스고요. 그거에 또 한 편승을 해서 힘을 실어준 영화가 바로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였어요. 자, 스타벅스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거를 좀 나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이 강훈 사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나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아무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그 스토리를 잠깐 내가 얘기를 좀 꺼낼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신세계 이마트 쪽이죠.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푸드예요. 교수님도 신세계 쪽에서 몸을 담고 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백화점 쪽 일을 했었어요. 이마트 공사랑. 자, 근데 이분은 이제 마케팅 부서에 있었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뭐 IMF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었다 그래. 근데 신세계 측에서 새로운 부서로 강훈 사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강훈 사장님을 새로운 부서로 그냥 파견을 보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니? IMF 터졌어. 갑자기 나를 있지도 않은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내보내려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구나. 아마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요 그 부서를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부서였냐면요 미국에서 하나의 커피 브랜드를 갖다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거 담당을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스타벅스였어요. 야, 오늘날 스타벅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응? 그렇게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스타벅스를 나오게 돼. 스타벅스 이제 브랜드 런칭을 안 하고 그 신세계 백화점 마케팅 부서를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니까 이제 백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뭐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본금마저도 그렇게 뭐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내가 이분의 어떤 자서전 같은 걸 봤거든요. 강남역을 갖다가 이렇게 거닐다가 지하에 조그만 다방 있죠. 앞서 봤던 다방. 요렇게 생긴 다방 같이 생긴 그런 조그만 커피점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 커피점 이름이 뭐냐면 할리스였어요. 그 커피점 이름이. 야, 이름이 그럭저럭 괜찮거든. 근데 막 장사는 그만 했나 봐.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 이제 다방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식견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언더그라운드 커피 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아마 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할리스 커피의 브랜드를 삽니다. 헐값에 사요. 거기 있던 원래 그 장사를 하던 분은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랑 아무튼 계약을 맺고 그 브랜드를 사가지고 그걸 언그라운드로 올리죠. 그래서 테이크아웃 커피점으로 소규모로 냈어요. 그 커피점 이름이 바로 할리스 커피입니다. 자, 그 당시에 테이크아웃점들이 이렇게 작은 커피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스타벅스 외에도 자체적으로 생긴 이런 브랜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 이디야 커피입니다. 이디야 커피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참 꾸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점포 수만 놓고 보면 아마 거의 제일 많을 거야.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매출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근데 작은 점포로 계속 승부를 내고 있어요. 작은 점포로만. 원래 이게 테이크아웃의 원료입니다. 테이크아웃점은요, 10평 정도 내는 10평 안팎의 조그만 그런 매장을 가지고 객석수는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테이크아웃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인 그 형태거든요. 근데 그 커피 전문점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많죠. 들어와서 다 좌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한단 말이야. 왜 그런 상황이 들어왔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한국 소비자들, 그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 특징을 갖다 잘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꿰차고 있던 분이 앞서 얘기했던 강원세상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를 그 압구정동 쪽에다가 대형 매장을 냅니다. 왜? 한국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부분 엉덩이 깔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즐기는 걸 좋아해. 고기 같은 거 지지면서 또 엉덩이도 지지면서 그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곁들이고 이런 식문화가 원래 우리나라의 식문화입니다.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마시던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그리고 내부에서 즐길 사람은 즐길 사람대로 이제 이제 다른 장소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에다가요 커피점을 크게 냅니다. 지금 이건 압구정동 커피점은 아닌데 지금 따로 사진이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준비했습니다. 할리스 커피라고 압구정동점을 크게 내요. 근데 그 압구정동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매장이 있었는데 대형 매장이 그게 스타벅스예요. 참 그 운명도 야박하죠.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가 바로 경쟁점으로 그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그거를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야. 모르고 하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마케팅의 어떤 그 대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소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압구정동에 대형 매장 한 200평 되는 매장을 차렸겠죠. 자, 근데 소송이 걸립니다. 뭐 때문에 소송이 걸리냐? 누구한테 소송이 걸리냐? 바로 이 스타벅스한테 소송이 걸립니다. 아마 눈에 가시였을 거야.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스타벅스한테는요. 무언가 아무튼 그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싸움을 걸어야 되겠는데, 자, 가만히 뭐 걸릴 게 없거든. 우리 디자인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요게 걸리더라는 거야. 동그란 게. 요 동그란 원형이 걸리더라는 거야. 요거 하나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디야 커피도 이랬고요. 국내에 들어왔던 커피 전문점,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들이 다 이렇게 원형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솔직히 말이 되나.
원형으로 요 초록색이 껴있다.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소송까지 가는데요. 대기업을 상대로 대부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니? 그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결말이. 져요. 집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개인병원 운영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학생 때 되게 큰 회사랑 소송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큰 회사랑 싸워가지고 이기기가 힘들대요. 그게 내가 들은 바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할리스 커피가 결국에는 그 소송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바뀌었을 거야. 로고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이 간판, 이 CI를 주로 많이 쓸 걸. 그리고 그 뒤에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붉은색을 안 쓰고 초록색, 친환경적인 어떤 그 냄새가 나게끔 그렇게 매뉴얼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강훈 사장님이 근데 할리스 커피를 갖다 이렇게 런칭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알렸죠. 근데 할리스 커피를 결국 놓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많이 알게 된 지인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지인들이 좀 많았나 봐. 방송 관련된 부분, 어떤 신문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예 계통이라든지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지내게 되나 보죠. 근데 할리스 커피를 런칭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그런 지인들을 알게 된 이점은 있었던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백수가 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본을 갖고 있었을 거야. 할리스 커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기 미아 삼거리 쪽, 이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무튼 뭘 하려면은 많이 보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뭔가 또 스름한 카페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름 괜찮다. 이걸 한번 살려보자 해서 또 그 사람과 협의를 봐가지고요. 브랜드를 사죠. 그래서 런칭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카페 베네입니다. 자, 대단하죠. 할리스 커피, 카페 베네. 여러분 이름 모릅니까? 이게 이름 두 글자 되면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그래서 카페 베네를 런칭을 하면서 목표를 하나 정해. 이게 뭐냐? 무조건 스타벅스를 이기자. 였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보다 결국에는 매장을 더 많이 내고 매출을 더 많이 올리는 브랜드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나? 스타벅스 광고를 합니까? 스타벅스는 광고를 안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광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들의 광고는 뭐죠? 주된 거는 스타벅스는요? 마우스 투 마우스예요. 구전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그 구전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오감 마케팅이라고 활용하고, 좀 뒤에 정리를 합시다. 내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그럼 카페베네는 광고를 했을까? 얘는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내가 앞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MBC, KBS 할 거 없이 본인이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니 왜 커피숍이라고 광고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연인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카페베네가 여기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둘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아무튼 방송 선전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PPL이라고 부르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인가요? 광고를 방송을 통해서 하기 시작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카페베네 같은 경우가 앞서 내가 다방 파티션에 여러분 좀 잘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스템에 비슷한 면들을 따왔어요. 한국식 다방에. 그치? 이런 면들. 근데 커피숍에 있어가지고 파티션이 여러분들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로또 가치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건 내가 커피 전문점을 갖다가 이 논문을 쓰면서 알아낸 몇 가지 부분 중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방해받기를 싫어하면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해. 참 말이 어렵죠. 이거를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갖다 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 새끼를 안 이뻐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문화와 똑같다 그래가지고 호저 문화라고 불러요. 호저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호저 문화라고 불러. 고슴도치 문화라고.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옆집 사람과 굉장히 가깝고 이웃과 지내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담을 만들어놔. 담을 왜 만들어놔? 담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담은 필요하다는 거야.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충 이해가 가시죠? 파티션이 필요해요. 높은 파티션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소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스타벅스라고 카페베네, 나는 카페베네 쪽이야. 나는 스타벅스 쪽이야. 우리는 스타벅스 매니아들이다. 파노플리 효과를 노린 것 같이 하나의 그룹 형성을 이루면서도 서로 대화는 방해되지 않게끔 파티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파티션이 그래서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파티션이 없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커피빈입니다. 커피빈 같은 경우는 도시명 광장을 갖다가 표방을 하죠. 오픈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인테리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블랙스미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설마?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마가 아니라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것도 블랙스미스도 강훈 사장이 런칭을 함께 했습니다. 카페베네가 워낙 잘 됐어요. 근데 어떤 사업이든 말이야 부채가 없는 게 없어요, 얘들아. 엄청나게 매장 수를 늘렸어요. 조금 무리하다 싶은 그런 상황일 정도로. 그래서 블랙스미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거 수입으로 아마 일부를 메꾸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블랙스미스가 잘 안 됐죠. 그렇죠? 또 레드망고가 옛날에 전신이 됐었는데 망고 6라는 걸 또 끌어내요. 여기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레드망고 같은 경우는 이거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나도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스토리가요. 10대, 20대 한 초중반 되는 친구들 요구르트 매장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대학생 때 유행을 했었어요. 내가 대학생 때 유행을 했으니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근데 브랜드라는 게요, 한참 성장기가 있고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게 쇠퇴기가 일어나. 근데 최고점에 이미 이르르고 쇠퇴기에 들어갔을 때쯤 레드망고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요구르트점인데. 근데 이 요구르트점을 갖다가 외국에 있던 요구르트점을 따가지고 다시 망고칩스라는 거를 또 끌어들인 거야. 이게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한다라는 의미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결국 실패를 했죠. 블랙스미스와 이 망고식스 이 두 브랜드에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훈 사장님이 빚 더미에 올랐을 거야. 부채 때문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근데 강훈 하면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그리고 언그라운드의 커피 문화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하리스 커피와 스타벅스의 전쟁 그리고 커피빈 카페베네 그리고 나머지 커피빈과 그리고 그 당시에 파스쿠치죠. 그들이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에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그 강훈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안착시킨 장본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오감 마케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오감인가 몇 가지 좀 더 짚어봅시다. 자, 여기 지금 파티션이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파티션, 높지 않은 파티션을 만들어서 여기 스타벅스, 우리는 스타벅스의 하나의 족속이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만들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방해가 되지 않게끔 파티션은 적당히 설치를 해주고요. 요런 색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두 커피. 그렇죠? 그 원두가 익어가는 색깔. 초록색에서 난색으로. 그 다음에 로스팅했을 색깔로. 요런 것들.
시각적 컬러 마케팅, 자 이런 부분들 공감 마케팅이죠. 그리고 또 하나 택타일 촉감, 그치? 그리고 부를 때 얘들은 저걸 안 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윙 울리는 거, 리모트 키, 이름이 미안합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직접 다 호명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 있게 부르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올드 팩토리 후각이죠. 이런데 서점 같은데 스타벅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커피향 맡아가지고 짜증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스타벅스를 만들어서 커피 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즘 콜라보도 많이 합니다. 전시장에서 콜라보 마케팅으로 커피 전문점 들어가고 스타벅스 상품이 상당히 많아.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와 같이 전시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들어가죠. 컬러, 다크로스트, 얼마만큼 로스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컬러들이 또 이렇게 달라지네요. 또 제일 중요한 거니까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해서 LSM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 색에 맞게 우리도 인사동 같은 경우는 한글로 써놓은 데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지역 색에 맞게 터미널점, 터미널 얼마나 큽니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루이 몇 세 무슨 양세 바로 로코코 양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기여를 하는 거죠. 공간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공간 재생이 뭐냐면 폐건물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작업인 거야. 그치? 사회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주는 작업들. 그 다음에 오모테사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재나 이런 것도 유명하다 그래. 나도 이거 보고 참 잘 만들었다, 독특하다 싶었어요. 누가 봐도 목재 현장에서 다루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설치하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역색을 갖다가 살린 마케팅입니다. 자, 커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된 광장 형식이야. 이게 커피빈이 스타벅스보다 매장을 더 많이 내고 매출도 많이 올린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마케팅적으로 이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적당히 막혀있는 걸 좋아해. 내가 만약 커피빈에 마케팅을 갖다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파스쿠치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죠. 이 붉은색이 강한 인상을 주긴 하는데 인테리어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이 카페 파스쿠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붉은색이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일까? 아이스크림점에 넣는 건 잘 어울리는데 커피 전문점과 붉은색은 이상하게 연상이 잘 안 되나 봐요. 이 연결고리가 좀 약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 외에도 요즘에는 로컬, 그냥 프라이빗한 커피숍들 많이 생기고 있죠. 재미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다가 필름으로 여기다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벽지에다가 이제 책장을 쫙 꽂아 놓은 거. 책과 커피는 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마치 원두 창고 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한 주제는 그 강훈 사장님이라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 그분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와 할리스의 커피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사업이라는 건 영원한 건 없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 치고 빠지는 것도 잘해야 된다. 나는 교수님 물론 사업가는 아닙니다만 그 때가 있고 쇠퇴기에는 또 사업을 접고 항상 뭔가 긴장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만큼 어떤 그 타이밍도 잘 알아야 되고 흘러가는 사회 흐름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점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사업하는 거와 맞지가 않는데 그 도전하면 뭐합니까? 잘 해나갈 수가 없으면 또 그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또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많은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더 많은 어떤 그 프랜차이즈를 또 붐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보고 하는 게 또 공부가 또 되거든요. 또 어떻게 성공을 했나 하는 스토리를 또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분이 그 좀 부채에 몰려서 이렇게 스스로 좀 생을 달리했다는 거에서 좀 안타깝다는 좀 얘기 좀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안착시키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메가 커피부터 해서 많죠. 우리 학교에도 뭐저 들어와 있는 커피점들이 있고 한데 원두 커피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좀 재미있는 얘기였기를 바래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 중에 한 파트를 내가 오늘 좀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테이크아웃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식문화는 내가 커피로 대신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주거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주거 문화는 교수님 전공 쪽인데 할 얘기가 또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